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기적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마의 잔인한 장난이었을까요? 평생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며 삼남매를 키워낸 춘자의 손에 쥐어진 한 장의 종이, 그것은 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로또 당첨권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낡은 장판 위에 놓인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춘자의 심장을 터뜨릴 듯 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춘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자식들의 영혼을 어떻게 도려내고 화목했던 가정을 어떤 지옥불로 몰아넣을지를 말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는 비정한 진실, 30억이라는 숫자가 불러온 피의 연대기.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자식들은 과연 다를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처절한 몰락의 서막을 보며 당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가장 두려운 질문을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순을 넘긴 춘자의 삶은 새벽 시장의 찬바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대신해 생선 괴짝을 나르며 삼남매를 대학까지 보낸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런 춘자에게 유일한 낙은 일주일에 한 번 시장 어기 복권방에서 5,000원어치 로또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첨을 바랐다기보다 그저 그 종이 한 장을 품고 일주일을 버티는 희망이 고단한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번호들이 춘자의 손에 든 종이와 하나둘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순간 춘자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을 틀어막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억? 세금을 떼고도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춘자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자식들이었습니다. 장남 영수, 장녀 미영, 그리고 막내 철수. 그들은 춘자의 자부심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연락해 오늘 저녁 모두 집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메뉴는 자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춘자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샀습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벌써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상상은 저녁 식탁이 차려지기도 전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장남 영수와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영수는 최근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들어서자마자 춘자의 낡은 집안을 훑어보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어머니, 웬 갈비예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어 도착한 장녀 미영은 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인지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막내 철수는 역시나 대출이자 독촉에 시달리는지 연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공기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주는 무게에 짓눌려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심호흡을 하고 식탁 가운데에 로또 당첨권을 올려두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단다. 30억 원이란다. 춘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삼남매의 눈이 일제히 종이 한 장으로 쏠렸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춘자는 보았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경악에서 환희로, 그리고 다시 무언가 알 수 없는 갈망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축하하는 자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 섬뜩한 번득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진짜 30억이라고요? 영수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지르며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번호를 일일이 대조해 보던 영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상에, 진짜네. 우리 엄마 대박 났네. 미영은 춘자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기쁨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구멍이 생겼다는 안도 말입니다. 막내 철수는 벌떡 일어나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사채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지? 그치? 삼남매는 춘자를 둘러싸고 환호했습니다. 춘자는 자식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이 식기도 전에 30억이라는 돈의 향방을 두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장남 영수의 아내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큰일 나요. 저희 영수 씨가 대기업 다니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저희가 맡아서 관리해 드리는 게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혜진의 말에 미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옳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돈을 왜 오빠가 관리해요? 나도 있고 철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 지금 경매 넘어가게 생겼는데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의 날 선 반응에 영수가 숟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출가 외인이나 다름없는데 무슨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우리 집이야. 10년 넘게 며느리가 어머니 수발 들었는데 그 공로는 생각 안 하니?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철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나 당장 내일까지 5천만 원 안 갚으면 장기라도 팔아야 할 판이야. 형은 직장이라도 있지. 나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평소에 그렇게 우애 깊던 삶. 남매가 돈이라는 글자 앞에서 서로의 목을 물어뜯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춘자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얘들아, 그만해라. 이제 막 당첨된 건데 벌써 싸우면 어떡하니? 내가 알아서 골고루 나눠줄 거다. 춘자의 만류에도 자식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골고루가 아니죠. 장남도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만 잘 되면 30억을 100억으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노후는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영수의 탐욕 섞인 제안에 혜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다른 집들은 장남한테 몰아주고 나중에 나눠준다더라고요. 미영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옳게, 진짜 너무하네. 나 지난번에 엄마 수술했을 때 병원비 보탠 거 생각 안 나? 오빠는 그때 해외 출장이라고 코빼기도 안 보였잖아. 내가 엄마 딸이야. 핏줄이라고. 미영은 이제 춘자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내서 눈치 보고 살아. 엄마 돈 있으면 나부터 챙겨줘야지, 안 그래? 춘자는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는 미영의 힘이 너무 세서 손목이 아파왔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라기보다 갈취에 가까운 악력이었습니다. 막내 철수는 아예 상을 엎을 기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비켜. 나 지금 죽는다고. 엄마 30억 중에 딱 5억만 먼저 줘. 그럼 나 다시는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살게. 안 주면 나 지금 여기서 확 뛰어내릴 거야. 철수의 협박에 춘자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장 막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은 춘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식탁 위의 갈비찜은 차갑게 식어 기름이 둥둥 떴습니다. 춘자는 자식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저 얼굴들이 내가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벌써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미 자기 돈인 양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미영은 올케의 눈을 쏘아보며 증오를 키우고 있었으며 철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뻐할 줄만 알았다. 다 같이 웃으며 맛있는 거 먹고 이제 고생 끝났다고 서로 다독여줄 줄 알았어. 춘자의 힘없는 목소리는 자식들의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이제 아예 가계부까지 꺼내들며 지난 10년간 춘자를 모시며 들어간 비용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공짜로 모신 거 아니잖아요. 제 청춘 다 바쳐서 뒷바라지했는데 이 돈의 절반은 저희 몫이어야 해요. 혜진의 차가운 말에 춘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모시는 줄 알았던 며느리의 마음속에도 거대한 계산기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춘자를 절망케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삼남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영수는 문을 쾅 닫으며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누가 어머니 끝까지 책임질지 라고 소리쳤고 미영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올케의 구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철수는 춘자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돈을 안 주면 정말 큰일 날 줄 알라는 협박 섞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춘자는 로또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는 황금빛으로 빛나던 그 종이가 이제는 가족을 잡아먹는 핏빛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춘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식들이 남기고 간 욕망의 찌꺼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억 원. 이 돈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영수는 명절마다 엄마를 업어주던 착한 아들이었고 미영은 엄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 짓던 효녀였습니다. 철수는 비록 사고는 쳤지만 늘 엄마 애교에 사르르 녹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이 한 장에 그 모든 세월이 부정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춘자는 로또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돈이 과연 우리 가족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일까요? 다음 날 아침 춘자의 집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싸우고 나간 자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나 꽃다발 대신 각자의 욕망이 담긴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업 계획서를, 미영은 대출 상환 요구서를, 철수는 사채업자의 협박 편지를 춘자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 어린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춘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평범했던 과거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30억 원을 둘러싼 이 잔인한 전쟁터에서 춘자는 과연 자식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손에 의해 먼저 쓰러지게 될까요? 비극의 톱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억 당첨금을 눈앞에 둔 자식들의 효도 경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장남 영수의 치밀한 재산 가로채기 계획과 며느리 혜진의 독한 계략이 춘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빚에 쫓기는 막내 철수는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치기 위해 집안을 뒤지는데
무너져가는 천륜과 폭발하는 탐욕. 과연 춘자는 이 괴물이 된 자식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불길은 하룻밤 사이에 춘자의 소박했던 집안을 집어삼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건강을 묻던 자식들의 입술에선 이제 오직 돈, 돈, 돈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새벽 시장의 비린내를 씻어내지도 못한 채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해야 하는 춘자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효도라는 가면을 쓴 채 어머니의 목줄을 죄어오는 삼남매의 소리 없는 전쟁. 과연 이 비극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느 날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포식자로 변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추악하고도 시린 배신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기도 전에 춘자의 집 마당에는 영수의 검은 승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뒤이어 미영이 택시에서 내렸고 철수 또한 퀭한 눈으로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든 자식들의 손에는 저마다의 욕망이 담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붓고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밤새 고민 많이 해보셨죠? 역시 이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영수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사업 계획서를 식탁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혜진 또한 상냥한 척 춘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영수 씨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어머니는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사실 수 있어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혜진의 가식적인 손길에 춘자는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평소에는 어깨 한번 주물러 준 적 없던 며느리였습니다. 춘자가 대답을 망설이자 미영이 영수의 서류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오빠 양심 좀 있어봐. 오빠는 이미 집도 있고 차도 있잖아. 나랑 우리 애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엄마, 오빠 말 듣지 마. 나 5억만 주면 그 돈 불려서 엄마 용돈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줄게. 미영은 춘자의 무릎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춘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지 모르는 돈을 향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거실 한복판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다 비켜. 나 당장 빚 안 갚으면 사채업자들이 내 손가락 자른단 말이야. 엄마, 아들 손가락 잘리는 꼴 보고 싶어? 30억 중에 10억만 내놔. 그럼 나 다시는 안 나타날게. 철수의 고함에 춘자는 귀를 막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감사함이 아닌 협박과 요구뿐이었습니다. 얘들아, 제발 그만해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 너희가 이러면 내가 이 돈을 다 기부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안 들겠니? 춘자의 떨리는 선언에 거실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큰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기부요? 어머니,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하시는 소리예요? 영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혜진 또한 눈을 가늘게 뜨며 춘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신 정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배신이에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배신이라는 단어에 춘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시어머니에게 배신이라니요. 자식들은 이제 춘자를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돈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매일 퇴근 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춘자의 방을 청소한다는 핑계로 서랍장과 옷장 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자가 로또 당첨권을 어디에 숨겼는지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춘자는 불안한 마음에 당첨권을 가슴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녔지만 자식들의 집요한 시선은 춘자를 옥죄어 왔습니다. 미영은 아예 짐을 싸서 춘자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적적할까봐 온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미영의 목적은 춘자의 인감도장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춘자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에 잠이 깼습니다. 거실로 조심스럽게 나가보니 영수와 미영 그리고 철수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 자꾸 기부한다는 소리나 하고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 형, 차라리 우리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 건 어때? 철수의 제안에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겠지.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진단만 받으면 우리가 돈을 관리할 수 있어. 미영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그 돈 사회에 다 뿌려버리면 우린 끝이야. 엄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 해.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파렴치한 계획에 춘자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들이 단지 돈 때문에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춘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괴짝을 나르며 자식들 입에 들어갈 밥을 걱정하던 그 시절이 차라리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돈은 없었어도 자식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광기 어린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춘자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사고를 쳤습니다. 춘자의 방을 뒤지던 중 기어이 인감도장이 든 작은 상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철수가 도장을 들고 도망치려 할 때 마침 집에 들어온 미영과 마주쳤습니다. 너 그거 뭐야? 인감도장이지. 일이네. 미영이 철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나가 뭔데 이래? 이거 내가 먼저 찾았어. 두 사람은 거실 바닥을 뒹굴며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춘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보인 풍경은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서로를 욕하며 싸우는 딸과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해. 이놈들아. 그만하라고. 춘자의 절규에 두 사람은 겨우 떨어졌습니다. 철수의 손에는 여전히 인감도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철수의 손에서 도장을 뺏으려 했지만 철수는 춘자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춘자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문틀에 부딪혔습니다. 붉은 피가 춘자의 흰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어머니가 다친 것보다 자신의 손등에 난 긁힌 상처를 먼저 살폈습니다. 미영 또한 춘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철수의 손에 든 도장을 뺏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수와 혜진은 한술 더 떴습니다. 철수, 너 감히 어머니 도장에 손을 대? 이거 형사처벌감이야. 영수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시선 또한 철수의 손등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혜진은 넘어진 춘자를 일으켜 세우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철수랑 미영이는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장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제일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춘자는 혜진의 차가운 눈동자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의 친절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춘자는 피가 흐르는 머리를 움켜쥐고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만든 괴물들이었습니다. 춘자는 가슴 주머니 속의 당첨권을
꽉 쥐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사라져야 이 지옥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위에 당첨권을 가져다 대려 했습니다. 이 돈 내가 다 태워버릴 거다. 너희가 사람이 아니면 나도 자식 필요 없다. 춘자의 외침에 자식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영수는 춘자의 팔을 낚아채 꺾었고 철수는 춘자의 품 안을 뒤져 당첨권을 뺏으려 했습니다. 미영은 춘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칠순 노모를 바닥에 짓누른 채 삼남매는 춘자의 옷을 갈기갈기 찢다시피 하며 돈뭉치를 찾는 들개들처럼 굴었습니다. 춘자의 비명은 자식들의 거친 숨소리에 묻혔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돈이 있으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다고. 영수의 고함은 춘자의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영수의 손에 구겨진 당첨권이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승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춘자는 찢겨나간 옷가지와 헝클어진 머리, 피 묻은 얼굴로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자식들이 자신을 짓밟고 돈을 향해 웃는 모습을 보며 춘자는 영혼이 죽어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당첨권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미영과 철수는 그 뒤를 쫓으며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춘자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춘자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 괴물들이 제풀에 무너질 수 있도록 가장 잔인한 복수를 시작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돈을 이용해 서로를 파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춘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귀신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춘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또 다른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영수가 그토록 원하던 사업 부지의 비밀과 미영이 남편 몰래 빼돌린 비자금 내역 그리고 철수가 저지른 도박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춘자는 자식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평생을 함구해왔지만 이제는 그 허물들이 자식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춘자의 눈에는 이제 모정 대신 서늘한 복수심이 서렸습니다. 돈이 만든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0억 당첨권을 손에 넣은 영수의 기쁨도 잠시. 춘자가 던진 미끼에 걸려든 자식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미영은 영수의 횡령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철수는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내다 팔며 돈을 요구합니다. 한편 며느리 혜진은 춘자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자식들의 폐륜이 극에 달하는 순간 춘자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공개됩니다. 무너지는 가족, 그 처절한 파멸의 현장이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30억 원이라는 탐욕의 불길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보루마저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칠순 노모를 바닥에 짓누르고 돈 봉투를 뺏어간 자식들의 눈에는 이미 일륜도 천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찢긴 옷가지와 피 묻은 얼굴로 차가운 방바닥에 버려진 춘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길러낸 것은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파먹고 자란 괴물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춘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복수라는 이름의 도끼로 변해 자식들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탐욕의 끝에서 자식들이 서로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고통이 분노로 바뀔 때 그 복수가 얼마나 처절한지 지금부터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수는 손에 쥐어진 30억 당첨권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채 1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영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굶주린 늑대처럼 눈을 부라리는 미영과 철수였습니다. 오빠, 그거 혼자 다 먹겠다는 건 아니지? 당장 내 지분 내놔. 안 그러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오빠가 엄마 폭행하고 뺏어간 거 내가 다 증언할 거라고. 미영이 영수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미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가씨, 말이 심하네. 영수 씨가 엄마 보호하려고 가져온 거지. 누가 뺏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가씨 남편 비자금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조용히 안 있으면 시댁에 다 까발릴 줄 알아. 혜진의 폭로에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영은 남편 몰래 친정집을 담보로 사채를 써서 주식을 했다가 날린 비밀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너희 둘 다 조용히 해. 나 지금 당장 돈 안 들어오면 사채업자들한테 죽는다고. 형, 나 10억만 줘. 안 주면 나 이 집 불 질러버릴 거야. 철수는 이미 이성을 잃고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평화로웠던 춘자의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가장 잔인한 말로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춘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계부와 함께 지난 30년간 자식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을 기록해둔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그들이 상처받을까봐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비린내 나는 진실들이었습니다. 춘자는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피 묻은 수건을 머리에 두른 춘자의 등장에 자식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싸우지들 마라. 내가 돈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다. 춘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자식들이 일제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영수야, 내가 장남이니까 20억을 가져가거라. 춘자의 말에 영수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미영과 철수는 발광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왜 오빠만 그렇게 많이 줘? 춘자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대신 영수야, 내가 10년 전 회사 공금에 손 뗐던 거, 내가 내 집 팔아서 메꿔준 거 기억하지? 그 증거 서류들, 그리고 내가 혜진이 몰래 다른 여자 만나면서 쓴 카드 명세서들. 그거 다 이 수첩에 있다. 내가 20억을 가져가는 순간 나는 이 수첩을 경찰과 내 처가에 넘길 거다. 춘자의 폭탄 선언에 영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혜진의 눈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수 씨,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라니? 공금 횡령? 춘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5억을 가져가라. 대신 내가 남편 몰래 친정집 담보로 대출받은 서류, 그리고 시어머니 약값을 빼돌려 명품 가방 샀던 영수증 뒤. 그거 내 남편한테 다 보내줄 거다. 그래도 5억이 탐나면 가져가거라. 미영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춘자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철수를 향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나머지 5억을 가져가라. 대신 내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고 도망쳤을 때 내가 피해자 가족 찾아가 무릎 꿇고 합의해 준 거 기억나지? 그 합의서랑 블랙박스 영상 내가 아직 가지고 있다. 돈 가져가는 순간 너는 교도소로 가게 될 거다. 삼남매는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억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저승사자로 보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엄마가 자식들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엄마 자식 맞냐고. 철수가 울부짖었지만 춘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나를 바닥에 짓누르고 옷을 찢으며 돈을 뺏어간 괴물들이 내 자식이라고?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 돈이랑 같이 지옥으로 가거라. 춘자의 단호한 태도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가 가진 그 수첩을 누가 먼저 뺐느냐, 혹은 서로의 비밀을 누가 먼저 폭로하느냐를 두고 눈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혜진은 영수의 횡령과 외도 사실에 눈이 뒤집혀 영수의 뺨을 때리고 집안의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아,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그 돈 당장 내놔. 그건 위자료야. 혜진과 영수의 싸움은 거친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영은 철수가 가진 인감도장을 뺏기 위해 다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돈을 향한 욕망은 이제 서로를 파괴하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 틈을 타 혜진은 비밀리에 요양원 관계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요. 자꾸 자식들을 협박하고 망상을 해요. 당장 강제로라도 입원시켜주세요. 혜진은 춘자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수첩과 돈을 모두 독차지할 속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주를 받은 사내들이 춘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춘자는 사내들에게 양팔을 붙잡혔습니다. 이놈들아, 이거 놓지 못해. 영수야, 미영아, 너희 엄마가 끌려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춘자의 절규에도 자식들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영수는 춘자가 끌려가는 사이 춘자의 방을 뒤져 수첩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엄마, 거기 가서 좀 쉬어.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돈은 우리가 잘 관리할게. 미영의 차가운 배웅을 받으며 춘자는 구급차에 강제로 실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자식들은 서로 당첨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쇠창살이 달린 구급차 안에서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비명이 되어 밤 공기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거라. 그 돈이 너희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주마. 춘자의 눈에는 광기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힌 춘자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 춘자가 자식들에게 말한 수첩의 내용은 절반이 거짓이었습니다. 증거 서류들은 이미 오래전 자식들을 위해 그녀가 직접 태워버렸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자식들은 제 발등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없어도 자식들은 30억이라는 괴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물어뜯다 결국 공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방, 저택에서는 본격적인 파멸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영수는 혜진의 감시를 피해 당첨권을 현금화하려다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었고 미영은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철수는 형의 돈을 훔치려다 영수와 칼부림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은 이제 가족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어두운 병실 안에서 벽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시장에서 팔았던 생선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30억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은 춘자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힌 춘자를 구하러 온 뜻밖의 인물. 평생 춘자의 곁을 지켰던 시장 상인 김 씨의 등장으로 판도는 뒤바뀝니다. 한편 30억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고소하고 폭로하던 삶. 남매는 결국 파산과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자식들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심판. 그리고 병실 안에서 춘자가 준비한 마지막 반전의 편지는 무엇일까요? 가족의 몰락, 그 처절한 끝이 공개됩니다. 차가운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복도에는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30억 원이라는 탐욕의 불길에 타 죽어가는 자식들을 뒤로 한 채 춘자는 쇠창살 너머의 달빛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묻혀가며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두었을 때 춘자의 가슴 속 모정은 이미 난도질당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황금이 어떻게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는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돈 앞에 인륜을 저버린 자식들이 맞이할 처절한 대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춘자의 잔인하고도 정당한 심판. 시청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핏줄이 적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이 소름 끼치는 파멸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십시오. 춘자가 병원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춘자의 집은 그야말로 복마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30억 당첨권을 손에 쥔 영수는 혜진의 눈을 피해 돈을 세탁할 방법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믿고 돈을 맡기려 했던 투자 전문가는 사실 상철이 보낸 사기꾼이었습니다. 형님, 이 돈 그대로 은행에 넣으면 세금으로 다 뺏깁니다. 제가 아는 루트로 돌리면 세금 한 푼 없이 현금화해 드릴게요. 영수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피눈물이 묻은 당첨권을 사기꾼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악수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시각 미영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30억 당첨됐다며? 근데 왜 돈을 안 갚아? 장기라도 팔아야 정신 차리겠어? 사채업자의 서늘한 칼날이 미영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영은 울부짖으며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첨권을 챙겨 도망칠 궁리만 하던 영수는 여동생의 전화를 무참히 거절했습니다. 오빠, 살려줘. 오빠. 미영의 절규는 차가운 창고 벽에 부딪혀 사라졌고, 그녀는 자신을 버린 오빠와 어머니를 가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가 아닌 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철수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형 영수의 가방을 뒤져 당첨권을 훔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철수는 집안에 남은 춘자의 폐물과 가전제품을 몽땅 팔아치워 도박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한 판만 제대로 터지면 엄마 돈 없어도 돼. 하지만 도박판의 끝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탕진하고 도박장에서 문매를 맞으며 길거리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갈 곳 없는 철수가 찾아간 곳은 결국 어머니가 갇힌 정신병원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손에는 꽃다발이 아닌 어머니를 협박해 돈을 받아낼 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춘자를 구하러 온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옆자리에서 채소를 팔며 춘자의 고생을 곁에서 지켜본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춘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수소문 끝에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춘자 씨,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자식들이 정말 이랬단 말이야?
김 씨의 목소리에 춘자는 비로소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곧 눈물을 닦고 김 씨에게 은밀한 부탁을 했습니다. 김 씨, 나 좀 도와줘. 내 자식들이 저지른 짓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증거를 모아야 해. 내가 나가서 직접 끝을 내야겠어. 김 씨의 도움으로 춘자는 극적으로 병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춘자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영수가 사기꾼들과 만나기로 한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영수는 이미 사기꾼들에게 당첨권을 넘기고 가짜 채권 뭉치를 들고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춘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영수야, 그 종이 뭉치가 참 따뜻하더냐? 어머니의 목소리에 영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채권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춘자의 뒤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만난 사기꾼들은 이미 춘자의 제보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돈만 있으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영수는 춘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춘자는 그런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니, 영수야. 너는 이 돈 때문에 내 엄마를 정신병원에 쳐넣었어. 너에게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돈줄일 뿐이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거라. 영수는 공금 횡령과 존속학대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며느리 혜진 또한 공모 혐의로 함께 수갑을 찼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경찰차에 타는 부부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음은 미영과 철수 차례였습니다. 춘자는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해 미영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미영이 저지른 시어머니 약값 횡령과 문서, 위조 증거를 넘겨받았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미영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닌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와 구속영장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엄마 딸인데. 미영의 외침에 춘자는 대답했습니다. 딸, 내 딸 미영이는 내가 시장에서 생선 팔 때 내 손 씻겨주던 그 아이뿐이다. 내 눈앞에 있는 너는 누군지 모르겠구나. 철수 역시 도박장에서 저지른 폭행과 상습, 도박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 결국 춘자의 집 마당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삼남매가 모두 수갑을 차고 나란히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그날 밤, 춘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30억 당첨권은 경찰의 압수물로 보관되었고 집안은 자식들이 싸우며 부순 가구들로 엉망이었습니다. 춘자는 부서진 식탁 위에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순수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자식들은 유치장 창살 너머로 서로를 탓하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이제 마지막 복수의 종착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30억 당첨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가족을 죽인 칼입니다. 이 칼을 다시는 누구도 휘두르지 못하게 녹여버려야 합니다. 춘자의 단호한 결정에 변호사는 숙연해졌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자식들은 어머니가 돈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분했습니다.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주지도 않고 기부를 해? 노인네가 정말 로망났네. 끝까지 돈에 눈이 먼 자식들의 목소리는 춘자의 귓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시장 김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동네를 떠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긴 것은 30억이라는 허상 대신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였습니다. 춘자는 시장통 좁은 방으로 돌아가
다시 생선 괴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다시 비린내가 배었지만 춘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자식 잃은 어미의 시린 가슴뿐이었지만 춘자는 비로소 지옥 같은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서 나온 자식들, 빈털터리가 된 그들 앞에 나타난 충격적인 진실. 춘자가 기부한 돈이 사실은 자식들의 이름으로 된 속죄재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재단의 돈마저 빼돌릴 궁리를 하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식들에게 춘자가 내리는 최후의 교육, 그리고 30억 로또 당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 기대해 주십시오. 감옥의 차가운 철창 너머로 흘러간 시간은 탐욕에 눈먼 자식들에게 성찰이 아닌 더 깊은 원망만을 남겼습니다. 30억 원이라는 신기루를 쫓다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삼남매. 그들이 출소 후 마주한 것은 대저택의 상속자가 아닌 빈털터리가 된 채 길거리에 나앉은 자신들의 처절한 몰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어머니 춘자가 전 재산을 기부해 만든 속죄 재단의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그 돈이 사실은 자신들의 몫이라며 또다시 추악한 이빨을 드러냅니다.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남은 모적마저 칼로 도려내야 했던 춘자의 처절한 선택. 시청자 여러분, 피눈물로 쓴 이 모정의 대서사시가 어떤 결말을 향해 가는지,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와 미영, 그리고 철수는 같은 날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춘자가 살던 집이 아니라 춘자가 전 재산을 기부해 설립했다는 춘자 속죄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봐요. 이 재단 이사장이 우리 엄마라고. 당장 그 돈 내놔요. 그건 원래 우리한테 상속될 돈이었어. 영수는 사무실 집기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미영은 옆에서 실성한 듯 웃으며 재단 통장을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철수는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백발이 성성한 춘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에서 쓰던 장화를 신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왔느냐? 지옥 같은 곳에서 고생들 많았다. 춘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자식들은 춘자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무릎을 꿇는 척하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감옥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그러니까 그 재단 돈 좀 돌려줘. 우리 지금 갈 곳도 없어. 미영은 춘자의 손을 부여잡고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역시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제가 다시 사업 시작해서 이 재단 더 크게 키울게요. 일단 운영권부터 저한테 넘겨주세요. 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춘자는 자식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짐승의 털을 고르는 냉정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래, 이 재단은 너희 이름으로 된 재단이다. 속죄재단이라는 이름처럼 너희가 지은 죄를 이 돈으로 닦으라고 만든 것이지. 이 돈의 주인은 너희가 맞다. 춘자의 말에 삼남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못한다며 서로 회심의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다음 말은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이 재단의 정관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 삼남매가 오늘부터 1년간 내가 지정한 곳에서 매일 10시간씩 봉사활동을 완료해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하루라도 빠지면 그 돈은 전액 국가로 귀속된다. 자식들은 당혹스러워했지만 30억이라는 거액을 눈앞에 두고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춘자가 지정한 봉사 장소는 다름 아닌 춘자가 평생을 보냈던 그 비린내. 나는 생선 시장의 하수구 청소와 시장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영수는 악취나는 하수구 바닥을 기며 오물을 퍼냈고 미영은 하루 종일 수천 명분의 설거지를 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했습니다. 철수는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며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숙소로 돌아와 춘자를 욕하며 견뎠습니다. 조금만 참자. 1년만 버티면 10억씩 손에 쥐는 거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자식들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살았던 그들이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밥 한 끼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막내 철수는 자신이 나르는 쌀가마니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보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 또한 거친 손을 가진 시장 할머니들을 보며 평생 생선, 괴짝을 나르던 엄마의 뒤틀린 손가디를 떠올리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탐욕이라는 두꺼운 껍데기가 노동의 신성함 앞에서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봉사활동 중에도 재단 돈을 빼돌릴 궁리만 했습니다. 영수는 재단 회계장부를 관리하던 직원에게 접근해 뇌물을 약속하며 뒷돈을 챙기려 모의했습니다. 어차피 내 돈이야. 조금 먼저 꺼내 쓰는 게 무슨 죄라고 그래. 영수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결국 가짜 서류를 만들어 재단 자금 5억 원을 몰래 인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수는 그 돈을 들고 도망치려 미영과 철수를 설득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벌써 5억 챙겼으니까 이거 들고 해외로 가자. 미영과 철수는 흔들렸습니다. 6개월간의 고된 노동에 지쳐있던 터라 다시 예전의 화려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강렬했습니다. 삼남매는 춘자가 잠든 밤 가방을 싸서 몰래 재단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춘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구나. 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탄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하며 돈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오셔서 나오셨어요? 저희 잠깐 산책 좀 하려고요. 춘자는 영수의 손등에 든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가방 안에 든 게 정말 5억 원이라고 생각하느냐? 영수가 의아해하며 가방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돈뭉치 대신 자식들이 지난 6개월간 시장에서 봉사하며 찍힌 사진들과 시장 상인들이 그들에게 고맙다며 쓴 삐뚤삐뚤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돈은 어디 갔어? 영수가 발광하며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춘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은 이미 한 달 전에 모두 기부 처리가 끝났다. 너희가 본 잔고는 내가 김씨와 짜고 만든 가짜였어. 너희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단 한 명이라도 돈보다 사람의 정을 먼저 찾기를 바랐는데 춘자의 말에 미영과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6개월간 자신들이 느꼈던 그 짧은 보람조차 탐욕 때문에 저버렸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끝까지 춘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우리를 가지고 놀아? 내 30억 내놔. 내 청춘 보상하라고. 영수의 광기 어린 모습에 춘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야, 내 청춘은 내가 팔아먹은 것이지 내가 뺏은 게 아니다. 이 재단에 남은 마지막 돈은 너희의 이름으로 된 장례비뿐이다. 너희가 죽어서 갈 곳이라도 있으라고 남겨둔 것이지. 춘자는 그 길로 자식들을 뒤로하고 시장통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영수의 저주 섞인 고함과 미영, 철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춘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억 원이라는 황금의 저주는 그렇게 가족을 찢어놓고 사라졌습니다. 춘자는 다시 생선 가판대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춘자의 마음은 이제야 비로소 평온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돈 대신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려 했던 마지막 수업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은 삼남매.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와 충격적인 선택. 춘자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닌 생선 괴짝이었다. 그 괴짝 속에 숨겨진 진짜 30억의 행방과 가족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반전. 벼랑 끝에 선 자식들이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흘리는 피눈물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일까요?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가족의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서로의 목을 겨누었던 자식들은 이제 황금이 아닌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발가벗겨진 채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춘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낡은 생선, 괴짝 그 속에 담긴 진실이 삼남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습니다. 돈으로 산 행복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졌지만 피눈물로 써내려간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은 과연 이 괴물들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탐욕의 끝에서 마주하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처절한 회한의 대단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재단 자금까지 손을 대려다 실패한 영수와 미영, 철수는 이제 그야말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도 외제차도 명품 가방도 모두 압류되거나 팔려나갔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발길을 옮긴 곳은 춘자가 다시 돌아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 귀퉁이의 낡은 판잣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춘자는 없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와 싸우며 자식들을 지탱해온 춘자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춘자는 자식들이 출소하고 재단에서 소동을 피우던 그 폭풍 같은 시간들을 뒤로한 채 조용히 시장 상인 김 씨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인은 과로와 화병, 그리고 자식들에게 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삼남매가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하얀 소복을 입은 김 씨와 춘자의 영정 사진뿐이었습니다. 이놈들아, 이제야 왔느냐? 너희 어머니가 너희를 어떻게 기다렸는데 이 부류막심한 놈들아. 김 씨의 사자 후에 영수는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춘자는 30억이 생기기 전 생선 괴짝 앞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형과 누나를 밀치고 춘자가 머물던 방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그 할망구가 30억을 진짜 다 기부했을 리가 없어. 유서나 통장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철수의 광기에 찬 행동에 영수와 미영도 가세했습니다. 슬픔도 잠시 죽은 어머니의 유품을 뒤지며 돈의 흔적을 찾는 삼남매의 모습은 귀신보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옷장을 엎고 장판을 뜯어내던 영수의 손에 낡은 열쇠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춘자가 시장에서 생선을 담아 나르던 커다란 나무 괴짝의 열쇠였습니다. 이거다. 이 안에 분명히 대박이 들어있을 거야. 삼남매는 홀린 듯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생선 괴짝으로 달려갔습니다. 열쇠를 꽂고 괴짝을 여는 순간 비릿한 생선 냄새와 함께 낡은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남매는 눈을 부라리며 종이들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30억 원짜리 수표도 강남 빌딩의 등기권리증도 없었습니다. 대신 들어있는 것은 영수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받아온 상장, 미영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몰래 적어둔 가계부 쪽지, 그리고 철수가 군대에서 보내온 눈물 젖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괴짝 밑바닥에는 30억 로또 당첨금이 입금되었던 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고는 정확히 0원이었습니다. 통장 마지막 줄에는 춘자의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아, 나는 30억보다 너희의 웃음소리가 더 그리웠다. 이 돈이 너희를 죽였으니 나는 이 돈을 죽이고 떠난다. 그 순간 괴짝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숨을 헐떡이며 내뱉는 춘자의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수야, 내가 장남이라고 어깨 무거워할 때 이 엄마는 늘 미안했다. 미영아, 여자 몸으로 고생하는 내 모습에 밤마다 내 가슴이 미어졌다. 철수야, 막내라고 사고만 쳐도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였다. 돈 30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생기니까 내 자식들이 괴물이 되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돈 다 썼다. 너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을 닦는데 다 썼어. 이제 너희에겐 아무것도 없다. 오직 서로의 손을 잡는 일 말고는 남은 게 없어. 사랑한다. 내 새끼들아. 춘자의 목소리가 끝나자 정막이 흐르던 마당에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는 제 머리를 벽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까짓 돈 때문에 어머니를. 미영은 춘자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요양원에 가뒀던 자신의 손을 스스로 때리며 자해했습니다. 철수 또한 괴짝 속에 든 자신의 편지를 입에 물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돈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았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춘자가 기부한 30억 원은 사실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치료비로 이미 전액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춘자는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고도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삼남매는 춘자의 장례식을 치를 돈조차 없어 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상을 치렀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난다고 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가 팔던 그 생선 상자를 들고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영수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지게꾼이 되었고 미영은 노점에서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하던 생선 갑 한 대를 이어받았습니다. 비단 옷 대신 작업복을 입고 명품 향수 대신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며 그들은 비로소 사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된 노동을 마친 삼남매가 춘자의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화려한 제상 대신 소주 한 병과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찐 고구마 몇 개를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오늘 생선 많이 팔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철수의 말에 영수와 미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억 원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서로를 죽이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찢어진 마음을 꿰매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춘자의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식들의 뒤늦은 참회를 보며 빙긋이 웃고 있는 춘자의 미소처럼 말입니다. 황금의 저주는 끝이 났고 그 폐허 위에는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핏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춘자는 자신의 목숨과 30억을 맞바꿔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30억 로또 당첨이라는 환상적인 기적은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끝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식의 진심 어린 참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온기가 바로 당신이 가진 진짜 30억, 아니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춘자와 삼남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드라마는 계속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